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김 국장,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래서 저도 한 80세 정도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맞네, 82, 3세 정도 된다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교통사고나 암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평균 수명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당면한 세대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미래셋 은퇴연구소의 소장님이시죠. 김경록 소장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를 도와서 우리 금융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을 할 때 교통사고나 암이 없으면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만큼 맞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예.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우리 미래셋 은퇴연구소 어떤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저희들이 사실은 2004년에 미래셋 투자교육연구소로 설립이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미래셋 은퇴연구소로 이제 이름을 바꾸었으니까요. 지금 15년 정도 된 셈이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자산 관리하고 은퇴 관련된 컨텐츠를 만듭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팟캐스트나 유튜버, 페이스북, 그다음에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이제 각종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는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100세 시대 노후 관리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이 노후 준비 아니겠습니까? 예. 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예.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결국 두 가지인 거죠. 정확한 길을 아는 것. 네. 하고 그다음에 이걸 실천하는 문제인데요. 네. 사람들이 너무 다른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보던 수명보다 갑자기 저희 베이비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지금 이쯤 되니까 갑자기 수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20년 정도 길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플랜을 짜고 난 뒤에 이제 실천하는 건 또 더더욱이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결국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불과 한 5년, 10년 만에 이 많은 준비를 새로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적응을 아직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예. 실제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시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리 허연 분들부터 이제 저같이 이제 X세대까지 쭉 다 이렇게 있을 텐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연금이 아주 튼튼한 사람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금조차도 준비가 미흡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극화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중산층이 향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지금 60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50대, 60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50대, 60대에서 벌써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75세, 80세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떨 건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이제 그 노후 준비 돈까지 다 계산해 보면은 그걸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통시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 70% 정도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한국인들의 노후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죠? 이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제가 2차장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사 결과에서도 네. 그죠? 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 OECD 그런 평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연금으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40% 정도로 나와서요. OECD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요. 35개국 중에서 30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13%에 비해서 훨씬 높은 4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좀 꼴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왔는데 이게 네. 우리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한 자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에서 21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인 5명 중에서 1명이 이 빈곤 상태에 있는 셈인데 여기서 빈곤층은 소득 순위로 매겼을 때 중간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소득이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KB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노령층의 팍팍한 삶은 드러났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부부의 적정 생활비가 월 251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는 돈은 월 평균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평균 3.4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에 68점 수준이었고요. 경제 만족도는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2.9점, 58점에 그쳤습니다. 우리 이수영 차장 얘기한 거 들어보면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상당히 이제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장님, 예. 막상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예. 그것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이제 예. 풀어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네. 이제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던지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은 딱 한 자로 돌아옵니다. 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자기의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길어진 수명에 다른 것들을 맞춰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명을 우리가 길어진 우리의 수명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자산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두 가지를 더 수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건강 수명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몸이 아프면 소용이 없으니까 건강 수명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수명의 증가에 맞추어서 자산 수명, 건강 수명, 근로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늘려놓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노후에는 갑작스런 일들이 잘 닥칩니다. 갑자기 크게 아프다든지 자녀에게 돈을 갑자기 쓸 때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축구로 치자면 후반에 골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런 갑작스런 사태가 닥치지 않게 유의해야 하는 것. 이 크게 말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수명을 같이 길러놓고 그다음에 노후에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자산, 건강, 근로 수명을 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연령대마다 또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연령대별로는 좀 요령 있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20, 30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40대니까 예. 40대 정도. 40대를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 30대도 되게 중요하니까 예. 네. 예, 그러겠습니다. 20, 30대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걱정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 50대, 60대를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세월이 3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20, 30대가 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앞으로 맞벌이 시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금을 이제 착실히 들고 연금을 빨리 들고 가급적 빨리 들고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좀 공적적인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이 세 가지들을 잘 지켜주면은 이제 20, 30대들은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0, 50대입니다. 40, 50대는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제 자산은 조금 집도 이제 어느 정도 사놓고 자산이 조금 축적되려고 그러고 있고 자녀는 크고 있고 이 두 가지이거든요. 이제 자녀는 크고 있으니까 비용이 막 발생을 하고 자산은 좀 쌓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할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 쌓여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수익률을 높이느냐. 안 그러면은 그대로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비용을 지출할 일이 있으면은 마구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비용 통제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비용 통제의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이고 이제 자녀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게 제일 목돈으로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 비용 부분을 좀 이제 잘 통제하고 축적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40대, 50대가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직장을 가급적 좀 더 오래 다녀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40, 50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예. 4, 5년을 오래 다니는 것이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있고 이제 60대 이후는 이제 축적된 자산을 이제 이렇게 활용해서 금융 소득을 만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리가 1%, 2% 수준으로 낮아졌으니까요.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투자 자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한 4,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젊을 때 일하는 거하고 패턴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한 직장에 이제 한 가지 일만 하게 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좀 다양한 일을 포트폴리오를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일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하고 축적된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그래서 축적된 금융자산이고 또 하나 제일 많이 축적된 자산이 이제 주택이란 실물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60대 이후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포트폴리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순영 차장이 준비한 건데요. 요거 보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가 넘는 사람들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불과 18년 만에 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율이 일본과 비교할 만큼 빠르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비교해 적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가계자산 구성과 운용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금융자산 운용은 안전자산 위주로 주식형 자산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자산 축적도 부족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퇴직연금보다는 생명보험과 연금 위주로 구성돼 다른 나라와 상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보셨는데요. 큰 포트폴리오의 흐름을 봤을 때 연금, 그죠? 자산이 예. 좀 있어서 이렇게 연금을 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또 이제 주택 정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매월 뭐 2, 300만씩 돈이 좀 나오고 주택 하나 딱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뭐 아예 주택만 갖고 주택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폭의 연금만 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건 연금과 주택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맞는 건가요?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부족한 게 이제 연금과 투자 자산이 부족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이 현금 예금하고 그다음에 주택 자산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 주택이 너무 좀 과다하게 많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자산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선 단점을 한 살펴보면은 현금 예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저수익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낮추게 되고 자금의 효율성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산을 주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대부분 자기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한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주택 자산의 특징이 또 유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을 하나씩 떼어내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큰 자산을 가지고 앉아만 있습니다.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과 주택 자산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후 자산의 효율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060 세대들의 이제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효율성이 떨어진 자산 구조를 좀 효율성을 높이는 자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연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금 자산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다 연금 자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명목 소득 대체율이 그러는데 실질 소득 대체율을 따지자면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자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연금 자산도 축적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자, 연금하고 주택. 예. 근데 연금 얼마 안 되고 주택이 좀 예. 덩어리가 있어요. 예.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하우스리지 캐시푸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집은 많은데 현금이 없고 유동성이 없다. 연금은 이제 뭐 괜찮습니다. 연금은 뭐 어떤 거이든지 항상 저희들이 디폴트로 있어야 되는 그런 쪽이니까요. 이제 다른 자산을 본다면 주택 자산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주택 자산만 있지 이제 생활비를 쓸 돈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방법, 혹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 이게 이제 주택을 가지고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인 방법들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노후에 너무 위험합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은 나중에 집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을 팔고 이제 그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것 역시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아닌 우리가 그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주택연금을 꼭 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연금하고 주택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갖춰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도 금융자산에 좀 투자를 하시고 싶은 은퇴 그런 그 세대 그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산을 인출한다고 할 때 대충 계산을 해봅니다. 뭐 이런 인출 스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출 스킴으로 해보면은 저희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1%이면은 자산이 22년 만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근데 금리가 1%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소진하면서 운용을 할 테니까요.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 없어지게 되고요. 금리가 4%이면은 34년 만에 소진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5%이면은 모두 소진되는데 4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와 4, 5%일 때 소진되는 기간의 차이가 적어도 이게 보면은 12년에서 이게 거의 한 20년 정도 차이가 더 길어집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인출을 해가지고 돈은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는 가지고 네. 있는 자산을 다 소진하고 쓰는 쓰고 거예요?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남겨놓고 또 아끼고 있다가 남겨놓고 가는 것보다. 애들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이제 좋습니까, 진짜? 제일 좋은 것은 돈의 수명하고 나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내 수명을 잘 모르니까 그게 예, 이제 예, 어긋나게 예, 되는 것인데, 그래도 가급적 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는 길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려면은 돈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를 좀 목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투자하면은 위험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리가 6%, 7% 훨씬 길어져요. 한 70몇 년 정도 자산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잘못하면은 한 10년 만에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조금 통제하면서 자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수익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입니다. 근데 4%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네. 보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네. 목전에 두신 분들 갖고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예.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저 이제 40, 50대 초반, 중반 되신 분들은 진짜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네. 느낌이 네. 솔직히 네. 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의 퇴직연금도 한 부분이 되겠죠. 예. 요거 관련해서 우리 이순영 차장이 리포트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9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2.8%, 금액으로는 21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적립금 중 실적 배당형 상품은 9.7%에 그친 반면 원리금 보장형이 90.3%에 달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을 차감한 퇴직연금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였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인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DC 같은 게 있고, DB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IPS를 반드시 도입하게끔 하겠다. 이 단계적인 접근이고요. DB, DC와 상관없이 기금형은 계약형 구조에서 서비스라든지 수익률의 경쟁적인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편 수령 방식을 보면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한 비율이 2.1%에 불과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자,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뭐 1%? 와우, 이거 이러면 상당히 이거 안 돼요. 이러면. 근데 그 소장님, 예. 그 자꾸 그 솔루션을 달라고 자꾸 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퇴직연금으로 네. 이 은퇴 준비 좀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 수익률을 보면 답답한데요. 이 수익률이 1년에 한 5%, 7%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 탓도 있고 이제 주식 시장 이런 쪽이 안 좋은 탓도 있고 근데 아마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은 10년 수익률로 하면은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하면은 이제 투자 자산을 가지는 게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 보통 한 1.5%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높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을 보면은 90%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것은 이제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적금이죠. 예적금 금리가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퇴직연금 도입하고 나서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으로 이제 운용하는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자본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0년으로 길게 보면은 이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한 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조금 길게 보시고 이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시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이제 그 나이가 젊으신 분들 뭐 젊다고 40대도 당연히 해당되시는데 퇴직연금에서 결국 이런 질문을 누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기금을 되게 운용을 잘하는 데이비 스웬슨 예일 대학의 이제 CIO인데요. 이 사람한테 학교 기금을 늘리려면은 이렇게 운용을 잘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데이비 스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부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운용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기금을 늘리는 데는 결국 인풋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인풋 없이 쓰기만 한다면. 그래서 퇴직연금의 이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필요 조건이고요. 그 외에 퇴직연금은 일찍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그리고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찾았을 때는 목돈으로 쓰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아 쓰는 것. 이것이 사실은 퇴직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키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말고요. 우리 예. 젊은이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자꾸 준비를 해놓으면 예, 이게 예. 수익률이 좀 낮고 해도 나중에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절대량이 많아지잖아요. 예,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생각이 돼요. 예, 젊은이들이야 지금 연금저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형 IRP라고 또 있고 하니까 그게 다 세액공제됩니다. 세액공제된다는 것은 자기가 불입한 금액의 이제 16.5% 정도를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되게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연금저축이라든지 개인형 IRP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한다면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젊으니까 앞으로 기간이 되게 깁니다. 적어도 제가 보니까 돈을 인출해서 다 쓰기까지는 뭐 5, 60년은 좋게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긴 기간으로 본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투자 자산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것도 글로벌한 투자 자산을 가지셔야 됩니다. 글로벌한 투자 자산. 이것도 해외 자산이라고. 어려운 거 나왔어요. 이거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설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글로벌한 투자,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쪽이 이제 대명사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가 90년 이후에 주가 지수가 거의 30년 동안에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변동성은 심하지만은 주가가 상향으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과는 이태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30년 동안 주가 지수가 그냥 등락하면서 그 박스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처럼 장기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선진국이나 안 그러면은 아주 유망한 이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주식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지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외 자산으로 많이 분산해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해외 자산을 절반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 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이제 글로벌 자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도 큰 숙제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디다가 돈 조금 넣어놨다 그래서 미래를 담보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탁 해주고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후 재테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이 동화를 말씀드립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다들 하나는 지프로 집을 짓고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지었는데 막내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굴뚝으로 들어오는데 뜨거운 물까지 갖다 놓아 가지고 갑작스럽게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후 자산 준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테크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상품을 살까? 브라질 국채를 사야 할까?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처럼 내가 어떤 구조로 노후 자산에 집을 지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굴뚝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들어올 때는 뜨거운 물을 갖다 놨듯이 갑작스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순영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30분 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해놔야 제가 나중에 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거 보시면서 끄떡끄떡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록 소장은 조만간 한번 좀 다시 한번 모셔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팩트만 딱 잡고 아주 포트폴리오 한번 제대로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